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제가 제보드릴 내용은 모두 진실이며 그들남님께 사건 당시의 사진과 고소장까지 함께 보내드렸으니 이 점 참고하여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남녀 가릴 거 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니 끝까지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4년 전 저는 여자친구와 부산 서면에서 술을 한잔하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술을 잘 못하는 편이라 저 혼자서 술을 마시게 됐고 제 주량은 소주 1병 반 정도였는데 그 시기쯤 저희 어머니의 건강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탓인지 어쩌다 보니 주량이 넘게 술을 마시게 되었죠. 그리고 그날 밤부터 2번 다시 잊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시간은 밤 11시가 살짝 지났을 때였고 저는 술값을 계산하고 나서 여자친구와 제가 살던 오피스텔로 향했는데 그 당시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는 건 아니었고 그날따라 여자친구가 제 걱정이 된다며 저를 바래다 줄 목적으로 저희 집까지 같이 왔던 겁니다. 술도 깰 겸 둘이서 TV를 보고 쉬고 있다가 대략 새벽 1시쯤 여자친구가 집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 택시를 부르고 난 뒤 현관문을 열고 나갔는데 오피스텔 복도 끝에 어떤 여자가 술에 취한 듯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있는 겁니다. 오빠, 저 여자 좀 봐. 저러고 자면 위험할 텐데. 그런 말을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때마침 택시 도착 알림음이 와서 저는 여자친구를 데리고 1층 로비로 내려갔었습니다. 조심히 가고 집 가서 연락해. 여자친구가 탄 택시는 출발했고 저는 다시 집으로 올라오는데 조금 전 복도에서 목격했던 그 여자가 아직도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은 낯선 사람을 도와주다가 되려 범죄를 당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하니 괜한 참견으로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냥 모른 척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그렇게 옷을 갈아입고 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여자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벌써 도착했어? 아니, 아직 가고 있어. 근데 오빠, 그 복도에 앉아있던 여자 있잖아. 설마 아직까지 거기 있는 건 아니겠지? 글쎄, 내가 집에 들어올 때도 앉아있긴 했었으니까 아마 지금도 그러고 있을 것 같긴 해. 아, 그래? 계속 그렇게 두면 안 될 것 같은데. 오빠가 확인해보고 아직까지 앉아있으면 경찰에 신고라도 해주면 안 될까? 그래, 알았어. 일단 내가 다시 나가볼게. 솔직한 그때의 심정은 술도 먹고 너무 피곤해서 그냥 쓰러져 자고 싶었지만 여자친구가 계속 걱정을 하길래 저는 전화를 끊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역시나 그 여자는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고 저는 조금 거리를 두고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죠. 저기요, 이런 데서 자면 큰일 나요. 얼른 들어가세요. 그 여자는 제 말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몸을 일으키더니 또다시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여자친구 말대로 경찰을 부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되면 또 경찰이 올 때까지 잠도 못 자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그냥 집으로 들어왔고 여자친구는 1시 30분이 조금 넘어 집에 도착을 했었는데 저는 여자친구에게 그 여자가 집으로 들어갔는지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말을 둘러댔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나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잠시 뒤 현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건 현관문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였고, 이 늦은 시간에 누가 찾아올 사람도 없어서 처음에는 잘못 들은 거라 생각하고 넘겼지만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가 또다시 들리는 겁니다. 아, 피곤해 죽겠는데 진짜 누구야? 그 당시 술도 먹고 엄청 피곤한 상태라 저도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현관으로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고, 혹시 계단 밑으로 도망을 갔을 수도 있으니 저는 아래층까지 내려가 주변을 살펴도 봤지만 결국 허탕만 치고 다시 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분명 누군가의 장난이거나 아니면 본인 집인 줄 착각한 거라 생각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는데, 얼마나 피곤했는지 저도 모르게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몸에서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소름 끼치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저는 기겁을 하고 일어났더니 글쎄 어떤 여자가 침대 옆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누구세요? 여기 저희 집인데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신고하기 전에. 알겠어요. 지금 나갈게요. 제발 부탁인데 신고는 하지 말아주세요.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신고는커녕 불을 킬 생각조차 하지 못했고, 그 여자는 그렇게 나가버렸습니다. 그제야 시간을 보니 새벽 4시가 넘어가고 있었고, 저는 화장실로 가서 제 몸을 살폈는데 이건 의도적으로 몸을 핥은 자국이었고, 가슴 주변 말고도 여러 곳이 빨갛게 변해 있더라고요. 아무리 남자라고 하지만 이런 추행을 당하고 보니 너무 수치스러웠고, 저는 급한 대로 제 몸 사진을 찍고 나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알았는지 그 타이밍에 경찰이 찾아왔었습니다. 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거든요. 잠깐만 문 좀 열어보세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갔더니 글쎄 저희 집에 들어왔던 그 여자가 본인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저를 경찰에 신고했던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당황스러워서 저는 집으로 찾아온 경찰에게 제 몸을 보여주면서 자초지종을 설명드렸죠. 그랬더니 뭔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더니 좀 더 조사를 해봐야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건은 접수되었고, 저는 날이 밝자마자 피부과로 가서 진단서를 끊고 회사에 출근을 했었는데, 하루 종일 기분이 더럽고 이런 일을 주변 지인에게 말하는 것조차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사건 담당 형사에게 연락이 왔는데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김진수 씨, 이번 사건 때문에 DNA를 채취해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 사건을 봐왔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진수 씨 말을 믿기가 좀 힘드네요. 형사님의 말뜻은 저희 집에 들어온 여자가 범죄 경력도 없는 평범한 20대 여대생인데, 아무리 술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모르는 남자 집에 들어와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는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제가 성폭행 범죄자가 될 수도 있겠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고, 저는 서둘러 변호사까지 선임하고 이 모든 사실을 여자친구에게도 털어놨었죠. 다행히 여자친구는 제 말을 믿어주고 괜찮다고는 했지만 저는 정신과에 가서 수면제까지 먹을 정도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있고 약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담당 형사님께 다시 연락이 왔었는데, 그 내용들은 너무 당황스러우면서 무서워지기까지 하더라고요. 저 김진수 씨, DNA 결과가 나왔는데 다행히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렇다고 뭐 딱히 특별한 증거도 없고 그냥 이번 사건은 이대로 종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CCTV를 보니까
진수 씨가 현관을 열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때 그 여성이 진수 씨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여자는 복도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여자였고, 문 손잡이를 돌리고 계단 위층에서 숨어 있다가 제가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걸 보고 몰래 저희 집으로 들어왔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잠든 틈을 타 그런 미친 짓을 해놓고선 되려 저를 강간범으로 만들 작정이었죠. 저는 변호사를 통해 주거침입 및 준강제추행, 또 무고죄에 대한 고소장까지 제출하고 그렇게 사건은 진행됐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도 허무했습니다. 법원에서는 허위로 신고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무고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고 말았죠. 다만 한 가지 의문점은 술에 취한 여자가 문고리를 잡아당기고 몰래 계단에 숨어 있다가 저희 집으로 들어올 생각을 어떻게 한 건지, 그게 아니라면 처음부터 저를 노리고 술 취한 연기를 했던 건지 아직도 그 부분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여자는 저희 집 맞은편에 살고 있었고 이 사건 이후로 마주친 적이 딱 한 번 있었죠. 그때 여자친구와 같이 데이트를 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우연히 그 여자와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게 됐고, 저희를 보고 하는 말인지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혼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더럽다 더러워. 아직도 만나고 있나 보네. 그 말만 남기고 사라졌고, 이건 여자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나온 이야기인데 저를 성범죄자로 만들고 나서 저희를 헤어지게 하려는 수작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남녀가 서로 바뀌었다면 DNA도 필요 없이 여자의 진술만으로도 남자는 주거침입에 성추행을 한 성범죄자로 뉴스 1면에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거기다 주변 지인들에게 인간 쓰레기 취급을 받으면서 인생이 망가져 버렸겠죠. 저는 이 사건을 공론화하여 남성도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싶고, 또 여성과 동일하게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살면서 이런 일을 겪을지는 전혀 예상치도 못했고, 앞으로는 정말 사람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무서운 경험입니다. 이 일이 시작되었던 건 지금부터 2년 전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날은 부산에 살고 있는 친구를 만나고 올라오는 길이었고, 시간은 오후 7시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역에 도착해서 마중 나오기로 한 남동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남자분이 다가와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기요, 제가 아까부터 보고 있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요. 혹시 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그 말을 듣고 조금 당혹스러웠는데, 그 이유가 제가 살면서 이런 경험을 처음 해봤기도 하고, 또 남자분 외모가 모델 뺨칠 정도로 잘생긴 편이었기 때문이죠. 제가 실은 어릴 적부터 외모에 대한 강박증이 많은 편이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남자들이 다가올 만한 그런 이쁘장한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저 아무한테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쪽이 진짜 제 이상형이라서요. 그렇게 저는 그 남자에게 번호를 주게 되었고, 남자는 번호를 받고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돌아가더라고요. 그때는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는구나, 뭐 그런 생각과 함께 모르는 사람이지만 저를 관심 있어 한다는 것 자체가 마냥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남동생이 도착했고, 저는 아까 있었던 일을 전부 동생에게 털어놨었죠. 아? 누나한테 전화번호를 물어봤다고? 그것도 잘생긴 남자가? 뭔가 수상한데? 암튼 잘 알아보고 연락해. 동생 말대로 조금 이상하단 생각이 들긴 했지만, 단순 연락처를 준 것만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니까 저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 보는 번호로 문자 한 통이 왔었고 알고 보니 어제 제 번호를 물어봤던 그 남자였죠. 그 시점부터 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남자의 이름은 김수현, 나이는 저보다 1살 많은 오빠였고 그렇게 얼마 뒤 저녁을 먹자는 제안에 저는 수현 오빠와 일식집에서 식사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번호를 물어본 뒤 처음 만나는 자리였으니 어떻게 보면 첫 만남이라고 볼 수도 있었는데 만나보니까 생각보다 대화도 잘 통하고 거기다 매너까지 좋아서 점점 호감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날 저녁 식사를 끝내고 수현 오빠는 저를 집까지 바래다 줬고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느낌이 들면서 제 마음도 조금씩 커져가기 시작했죠. 저는 수현 오빠와 2번 정도 더 만난 뒤에 고백을 받게 되었고 저희도 남들처럼 평범한 연애를 하면서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발단은 제가 수현 오빠와 만난 지 100일이 가까워지는 시점에 일어났었죠. 지수야, 우리 곧 100일이잖아. 그래서 오빠가 생각을 해봤는데 1박 2일로 부산 여행이 좋을 것 같거든? 넌 어때? 부산? 그래, 알겠어. 사실은 부산에 친구가 살고 있어서 가끔 내려가곤 했었거든. 아, 그래? 그럼 그 친구도 불러서 같이 놀까? 나도 내 친구 데리고 가면 되거든. 여행 갈 땐 사람이 많아야 재밌잖아. 안 그래? 그래, 그럼. 근데 걔가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 아무튼 바로 연락해볼게.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제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물어봤고 친구도 그날 스케줄이 없다고 하길래 같이 여행을 가기로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행 당일 수현 오빠가 차를 끌고 저희 집으로 찾아왔고 그날 수현 오빠 친구를 처음 보게 되었는데 누가 봐도 훈훈하다고 볼 정도로 준수한 외모였죠. 아, 저는 수현이 친구 우진이고요. 수현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3명이서 차를 타고 출발을 했고 차에서 먹을 간식거리를 사기 위해 잠깐 편의점에 들렀는데 그때 동생에게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누나, 큰일 났어. 어디야? 아니, 엄마가 사고가 나서 나 지금 병원 왔거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당장 편의점을 나와 택시를 탔고 엄마가 계신 병원으로 향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수현 오빠에게 전화가 계속 걸려왔었지만 일단 병원으로 가는 게 우선이라 설명은 나중에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미안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병원에 도착했고 저는 놀란 마음으로 엄마를 찾고 있었는데 병원 로비 근처에서 동생이 저를 쳐다보며 웃고 있더라고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사고 났다며? 아니, 그게 누나 화내지 마. 사실은 엄마랑 약 타러 온 거거든. 근데 엄마가 오랜만에 누나랑 밖에서 밥 먹고 싶다고 말하길래 이렇게 해야 올 것 같아서. 아, 진짜 미안. 엄마에게 사고가 났다는 건 동생의 거짓말이었고 엄마는 한 달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는 게 있었는데 그날 약을 받으러 동생이랑 병원에 왔던 거였죠. 야, 진짜 죽을래? 나 중요한 약속 있어. 근데 엄마는? 엄마? 엄마는 지금 진료받고 계시지. 야, 나 먼저 간다. 너 두고 보자. 저는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수현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했었는데 이미 수현 오빠와 우진 오빠는 일정대로 부산으로 내려가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기차를 타고 내려가기로 했고 제가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부산역 앞에서 만나기로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오빠에게도 미안하지만 기다리고 있을 제 친구에게도 미안했고 아무튼 서둘러 내려가는 방법밖에는 없었죠. 그렇게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수현 오빠에게 전화가 걸려오는 겁니다. 지수야, 우리가 너 기다리고 있을 시간에 친구 먼저 데리러 가는 게 시간적으로 나을 것 같거든? 친구 연락처가 어떻게 돼?
오빠가 전화해서 먼저 만나고 있을게. 그래도 괜찮지? 저는 수연 오빠의 말대로 제가 부산역에 도착하려면 아직 1시간이나 남았고 차라리 그 시간에 제 친구를 먼저 데리러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친구 연락처를 알려주고 제 친구에게는 따로 상황 설명을 했었습니다. 얼마 뒤 저는 부산역에 도착을 했고 수연 오빠에게 연락을 했었는데 수차례 전화를 걸어도 받질 않았고 저는 뭔가 이상해서 제 친구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친구마저도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부산역 입구 앞에서 한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고 그 번호는 수연 오빠의 친구 우진 오빠의 번호였습니다. 저 지수씨 많이 기다리셨죠? 그게 수연이가 술을 한 잔 먹어서요. 일단 제가 지금 데리러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대략 1시간 정도 더 지난 뒤 우진 오빠를 만날 수 있었고 저는 우진 오빠와 함께 광안리 근처에 위치하는 펜션으로 들어갔었죠. 펜션으로 들어가니 수연 오빠는 술을 많이 먹었는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였고 제 친구 미연이는 이미 술에 취해 방에서 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미연이와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으니까 거진 15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취한 모습을 본 건 저도 처음이었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친구가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도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수씨 데리러 갈 때만 해도 둘 다 한 잔씩밖에 안 먹었거든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제가 늦게 온 탓에 이런 일이 생긴 것만 같고 저는 너무 미안해서 친구 이불을 덮어주고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친구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저를 보고 알 수 없는 신호를 보내는데 자세히 보니 112에 신고를 해달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았고 그걸 보고 112에 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제 주변에 수연 오빠와 우진 오빠가 있었기 때문에 자꾸만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저 잠깐 편의점 좀 다녀올게요. 그렇게 펜션을 빠져나와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고 제 친구 미연이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실려갔었는데 나중에 알게 된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고 끔찍한 내용들이었죠. 이미 수연 오빠와 우진 오빠는 수배가 내려진 범죄자였는데 일명 성욕을 강화하는 최음제라는 약을 제조하여 인터넷으로 불법적인 거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만든 약물을 실제 여성들에게 테스트하기 위해 번호를 물어보고 작업을 하고 다니는 그런 무서운 인간들이었죠. 제가 펜션에 도착하기 전 미연이는 약을 먹고 정신이 흐려진 상태였고 병원에 실려가서도 심한 복통과 하혈 증상까지 나타나 약 일주일간 입원 생활을 하면서 힘들게 지냈었습니다. 이 일을 겪고 아직도 그 친구에게는 너무 죄책감이 드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동생의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둘 다 그 약을 먹고 쓰러졌을 거고 그럼 저희는 더 위험한 상황에 빠졌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미모의 여자분이 이유 없이 다가오는 것도 의심스럽지만 이와 반대로 잘생긴 남자가 다가와 호의를 베푸는 것도 정말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입니다. 이 일은 저와 가깝게 지내던 지인에게 일어난 사건인데 이 사연을 듣는 모든 분들이 경각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2024년에 일어난 실화이며 제가 대학교 시절 알게 되었던 여자 후배 고은이의 이야기입니다. 고은이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대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성격에 거기다 자기관리도 잘했던 편이라 늘 주변에 사람이 많은 후배였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고은이와 가끔 연락을 하면서 안부를 묻고 지냈는데 어느 날 고은이에게 전화가 걸려왔었죠. 네, 여보세요? 선배, 저 고은인데요.
제가 좋은 소식이 있는데 사실 저 올해 안에 결혼할 것 같아요. 그래? 진짜 잘됐다. 축하해. 고은이 너도 이제 30대 초반인데 뭐 어떻게 보면 결혼 정년기지. 근데 신랑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러자 남자친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같은 남자로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고은이는 공기업에 다니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결혼 정년기가 다가오자 친구에게 소개팅을 부탁했고 거기서 민철이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남자는 건축자재 관련 일을 한다던데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꽤나 건실한 사업을 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사무실도 확장한 데다 또 건축자재를 운반하는 트럭까지 구비할 정도로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야, 그 친구 대단하네. 집안이 좀 부유한 편이야? 아, 그런 건 아니에요. 남자친구도 밑바닥부터 일해서 돈 한 푼 안 쓰고 모아서 시작했는데 운이 좋았나 봐요. 그래, 진짜 축하하고 청첩장 나오면 연락 줘. 저는 기분 좋게 전화를 끊었고 그 후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고은이와 고은이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은아, 너를 여기서 만나네? 선배, 이게 웬일이에요? 아, 이쪽은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남자친구예요. 고은이는 남자친구와 함께 집에서 요리도 해먹을 겸 마트에 들른 거였고 시간 괜찮으면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카페로 가서 얘기를 나눴고 민철이라는 친구는 사람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저만 느낀 건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숨기는 게 있는 듯한 행동을 가끔씩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를 들면 대화 도중 수시로 휴대폰을 본다던가 아니면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귀를 못 알아듣고 다시 질문을 하는 모습도 보였고 아무튼 조금 이상하다 싶었지만 사업을 하는 친구라 바빠서 그런 거라 혼자 생각하고 그냥 넘겨버렸죠. 민철 씨라고 했죠? 고은이는 내가 참 아끼는 후배거든요. 둘이 결혼하더라도 지금처럼 잘해줘요. 아, 당연하죠. 형님 말씀처럼 제가 잘하겠습니다. 처음 본 사이였지만 민철이란 친구는 넉살이 좋은 성격 탓에 저랑 금방 가까워졌고 그 만남 뒤로는 민철이와 형님 동생 사이로 지내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은이와 민철이는 부모님과의 상견례도 마치고 결혼식장과 신혼여행 예약 등 결혼에 필요한 일처리를 진행하면서 둘의 결혼은 아무 문제 없이 이루어지는 듯 했었죠. 하지만 몇 달 뒤 결혼을 한 달 앞둔 2024년 9월 저도 믿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말았습니다. 그날 집에서 TV를 보고 쉬고 있었는데 고은이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저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전화를 받았었죠. 고은아, 어쩐 일이야? 선배, 저랑 같이 경찰서 좀 가주실 수 있어요? 혼자서는 너무 무서워서요. 뭐? 경찰서? 아니, 무슨 일인데? 정확히 말 좀 해봐. 일단 제가 지금 선배 집으로 갈게요. 고은이는 차를 끌고 저희 집으로 찾아왔고 저는 고은이와 함께 경찰서로 찾아갔었습니다. 경찰서에는 민철이가 있었고 그제야 모든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 참 씁쓸하면서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그 내용은 2024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민철이는 사무실을 개업하면서 자신의 사업을 도와주었던 사람들과 그리고 친구 지인들을 번갈아 초대하면서 개업식 겸 파티를 진행했었답니다. 평소 술을 좋아했던 민철이는 개업식을 앞두고 소주 500병가량을 구매한 뒤 사무실 창고에 쟁여두고 손님들이 올 때마다 사놓은 술을 마시면서 축하 파티를 열었다고 했죠. 그렇게 4차례 정도 지인들과의 개업식 파티를 끝냈는데 무리하게 소주를 많이 구매했던 탓인지 500병 중 100병 정도의 소주가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철이는 100병의 술을 처분하려는 생각으로 중고 마켓에 소주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고, 그 당시 주류를 중고 마켓에 판매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민철이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판매글을 올리고 나서 거진 낱개로 구매를 한다는 메시지만 오던 때에 갑자기 100병을 전부 구입하겠다는 구매자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철이는 구매자에게 연락을 했고, 시간은 오후 6시, 구매자가 사무실로 직접 찾아와 직거래를 하기로 약속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약속 시간이 가까워졌고, 민철이는 사무실에서 구매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약속한 6시가 넘었음에도 구매자는 나타나질 않았다고 합니다. 일명 거래 파기를 당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때마침 구매자에게 연락이 오더랍니다. 그 내용은 구매자에게 급한 볼일이 생겨 밤 10시쯤 거래를 해도 되냐는 말이었고, 마침 그날 스케줄이 없었기 때문에 구매자를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했다고 했죠. 민철이는 사무실에 앉아 게임을 하면서 구매자를 기다렸고, 정확히 밤 10시에 구매자가 사무실로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전이었던 건 소주 100병을 사러 온 구매자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몸매는 물론이고 외모까지 뛰어난 그런 모습의 여자였답니다. 그 여자가 했던 말이 대학교의 행사 때문에 술을 구입하는데 혼자서 소주 100병을 직접 옮기기 힘들 것 같다고, 실례가 안 되면 자신의 집까지 가져다 주실 수 있냐고 부탁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민철이는 고민 끝에 흔쾌히 수락을 했고, 차량에 소주를 싣고 나서 그 여자와 함께 여자의 집으로 이동을 했었답니다. 생각보다 그리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고,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여러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 굉장히 사교성이 좋아 보였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민철이에게 나이와 사는 곳은 어디인지, 그리고 민철이 같은 남자가 자신의 이상형이라는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면서 자꾸만 호감을 표시했다고 했죠. 민철이는 이 여자가 왜 이러나 싶은 생각에 당황스럽긴 했었지만 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었고, 한참을 달린 뒤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 앞에 도착을 했었답니다. 여자의 집은 3층이었는데 여자 혼자서 3층까지 소주를 옮기는 게 힘들어 보이기도 했고, 이왕 도와주는 거 집 앞까지 들어주기로 마음먹고 현관 앞까지만 술을 날라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건은 거기서 벌어지게 되는데, 그 여자가 민철이를 보고 너무 고생을 했다면서 음료수를 권했고, 어쩌다 보니 민철이는 여자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고 했죠. 그 여자는 술을 한잔 하자면서 민철이를 꼬드겼고, 그렇게 민철이는 그 집으로 들어가 여자와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민철이는 술에 취해 그대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고 난 뒤 그 여자는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는데,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으니 합의금으로 5천만 원을 내놓으라는 황당한 말을 듣게 되었답니다. 알고 보니 20대 초반의 대학생이 아니었고 아직 20살도 안 된 미성년자였는데, 그걸 빌미로 거진 6개월 동안 협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민철이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고, 이 상황에 돈을 주게 되면 본인이 성폭행범이라고 인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러 돈을 주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둘 사이에 성관계가 오갔는지는 저야 명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둘이 나눴던 카톡 내용에서 정황상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이 발견이 되었고, 결국 민철이는 결혼을 한 달 앞둔 시점에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 와중에 고은이는 민철이의 말을 믿고 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했지만 이미 증거가 나와 있는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은 변호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다른 손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민철이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고은이와의 결혼은
파혼으로 결말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이 사건을 담당했던 조사관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 말은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중고마켓을 통해 성인 남자들과 만남을 가지고 나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하는 사건이 요즘 활개를 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제3자 입장에서 민철이와 그 여자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중고거래를 통하여 그 누구든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주로 수도권에서 이런 사건들이 유행을 한다고 하는데, 만약 중고거래를 하실 때 어딘가 좀 미심쩍거나 또는 과도한 부탁을 하는 경우라면 단호하게 피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저는 학창시절부터 잘 알고 지냈던 친구 녀석이 하나 있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지금은 연락이 끊겨버린 친구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제보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지금부터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최근의 일입니다. 지금도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그 당시 저는 남들과 다를 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직장인이었고, 다들 그렇듯이 주말만 기다리고 있는 평범한 삶을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이런 제 삶에 큰 충격을 가져다 줬던 박종호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부터 이 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제가 종호를 알게 된 시기는 18살 학창시절이었고, 그 시절 종호는 여자 앞에서 말 한마디도 못할 정도로 내성적인 성격의 친구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성을 싫어하거나 또 기피하는 타입은 아니었고, 남들이 봤을 때 자신감이 없고 부끄러움이 많은 편이라 볼 수 있었죠. 그런 내성적인 성격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종호는 20대 중반이 넘도록 연애는 고사하고 이성들과 썸을 타는 일조차 없었습니다. 한때는 제 여자친구의 친구를 소개해 준 적도 있었지만, 그마저도 인연으로 발전하지는 못했죠. 그렇게 모태솔로와 다름이 없던 종호가 연애에 눈을 뜬 건 30살이 막 넘었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모처럼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종호에게 연락이 왔었죠. 야, 내가 너한테 소개해줄 사람이 생겼거든? 그 말뜻은 종호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처음으로 저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 진짜? 그런 거면 무조건 나가야지. 언제 볼래? 제가 12년간 종호를 알고 지내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었고,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지금까지 모태솔로로 지냈던 건지 너무 궁금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 근방 호프집에서 종호를 만나기로 했고, 저는 약속 시간보다 먼저 도착해 종호를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죠. 어떻게 보면 단순히 친구를 소개해주는 가벼운 자리라고 볼 수도 있지만, 종호는 가족과 다름없는 친구였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상대방을 기다리게 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돼서 조금 일찍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잠시 뒤 종호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들어왔는데, 저는 종호 여자친구를 보고 깜짝 놀랐었죠. 마치 아버지와 딸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 여자분은 초등학생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굉장히 작은 체구의 여성분이었습니다. 대략 140 초반 정도의 키에 몸무게는 30kg도 안 돼 보일 만큼 깡말라 있는 모습이었죠. 아, 종호 여자친구 되시죠? 저는 종호랑 12년 지기 친구예요. 제가 생각했던 모습과 너무 다른 이미지라 처음 봤을 때 좀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친구의 여자친구고 또 사람을 외모로만 평가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에 최대한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으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 여자분은 종호보다 2살 아래 연하였고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온라인 만남이라는 게 영 찜찜했지만
종호는 이 여자분과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좋다고 하니 그 상황에 친구를 응원해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종호는 여자친구와 잘 지내는 듯 했었으나 만난 지 한 달 만에 여자친구와 헤어졌고 저는 위로도 해줄 겸 종호와 술자리를 갖게 되었죠. 야,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헤어지냐? 뭐 크게 싸운 거야? 아니, 그게 내가 무서워서 만나기 싫대. 무서워? 뭘 어떻게 했길래 그런 말을 하냐? 아, 나도 몰라. 진짜 내 이상형이었는데 어디서 또 그런 애를 찾지? 저는 지금까지 나름 종호를 잘 안다고만 생각했는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고 그제야 알게 된 종호의 이상형은 키가 작고 왜소한 스타일의 여자였습니다. 뭐 그건 종호의 개인 취향이니까 전혀 문제가 될 건 없다고 판단했지만 제가 미처 몰랐던 종호의 이상 행동을 보고 난 뒤로는 점차 무서워지기 시작했죠. 한날은 종호와 술을 한잔하고 나서 택시비도 아낄 겸 종호의 자취방으로 놀러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크기만 한 인형이 침대에 누워 있었고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 종호에게 물어봤었죠. 종호야, 이게 뭐야? 아, 그거? 너 성인돌 몰라? 사람이랑 똑같이 생긴 인형인데 피부도 실리콘으로 만들어져 있고 촉감도 사람하고 비슷해. 저는 이런 인형이 존재하는지도 처음 알았고 손가락부터 발가락 하나까지 정말 디테일하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정말 소름이 끼치는 포인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 인형의 얼굴이 종호가 만났던 전 여자친구의 외모와 굉장히 흡사 있었습니다. 종호야, 근데 이 인형 말이야, 네가 만났던 여자친구랑 좀 닮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종호가 웃으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아, 사실 그 제품 주문 제작이야. 내가 여자친구 사진 보내주고 제작한 거거든. 요즘은 다 그렇게 해. 그 말을 듣고 나니 뭔가 지금까지 알고 지내던 친구가 아닌 느낌이 자꾸만 들었고 저는 날이 밝자마자 곧장 짐을 챙겨 집으로 향했었죠.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저는 당분간 지방으로 내려가 일을 하게 되었고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했던 업무라 일을 제외하곤 다른 연락조차 받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종호에게 몇 차례 연락이 왔었지만 나중에 통화하자는 말만 하고 따로 연락은 못하고 있었죠. 그렇게 일을 마무리하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고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종호에게 연락을 했었는데 무슨 일이 있는지 전화기가 계속 꺼져 있더라고요. 처음엔 배터리 문제라고 판단하고 마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루 이틀이 지나도 종호의 전화는 꺼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종호의 자취방까지 찾아갔었지만 끝내 종호는 만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주변 지인들을 통해 종호의 소식을 묻고 다니다 저보다 한 해 위였던 고등학교 선배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선배는 저와 종호에게 돈도 빌려줄 만큼 서로 믿고 지내던 돈독한 사이였는데 제가 지방에 내려갔을 때 끔찍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선배에게는 10살짜리 남자아이 조카가 하나 있었는데 그날은 집에서 조카를 봐주기로 했었답니다. 그런데 때마침 종호에게 만나자는 연락이 왔었고 선배는 조카도 보여줄 겸 종호를 집으로 불렀다는데 거기서 사건이 터져버린 거죠. 종호에게 잠시 조카를 맡기고 선배는 마트를 다녀왔는데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조카가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호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고 선배는 울고 있는 조카를 달래주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정말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삼촌이 옷을 벗고 자기를 괴롭히다가 도망을 갔다는데 그 말을 듣고 조카 몸을 살펴봤더니 온몸에 붉은 상처들이 보였고
선배는 곧장 병원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 큰 문제는 없다고 했었지만 조카는 소변을 보기 힘들 정도로 아프다는 말을 했고 선배는 화가 나서 경찰에 신고를 했었답니다. 종호는 찜질방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게 검거를 당했다는데 알고 보니 종호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 수배가 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시발점은 종호가 전 여자친구와 헤어지면서부터였고 전 여자친구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며 밤낮 가리지 않고 사람을 괴롭혔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전 여자친구는 유서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종호는 그날부터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모텔이나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돈도 떨어진 데다 저는 지방에 내려가 연락까지 힘든 상황이니 고민 끝에 선배에게 돈을 빌릴 목적으로 연락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종호에게는 저조차 몰랐던 특이한 장애가 있었다는데 그건 소아성애증, 즉 사춘기 이전의 아이에게 성적 욕구를 느끼는 섬뜩한 인간이었습니다. 또 소아성애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아이들의 성별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선배 입장에선 여자아이도 아니고 잠시 마트를 다녀오는 동안 별일이 있겠나 싶어 맡긴 건데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죽어도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종호는 작고 아담한 여성들을 선호했던 거고 지금까지 그런 여성을 찾기 위해 여태껏 모태솔로로 살아왔던 거죠. 제가 12년간 종호를 알고 지내면서 단지 성격이 소심한 이유로 이성을 만나지 못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번 일로 인해 사람의 속내는 그 누구도 예측 못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친구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인데 한때는 제가 가장 친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그런 무서운 존재였다고 생각하니 아직도 소름이 끼치고 정말 무섭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인천에 살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2004년에서 2005년쯤 경북 구미에 거주하고 있을 때 겪은 꽤 오래된 사건인데 아직도 기억에 남을 만큼 무서웠던 일입니다. 지금부터 20년 전, 그 당시 저의 직업은 중식점 배달 기사였습니다. 요즘은 배달 어플을 이용해서 주문을 하지만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직접 전단지까지 돌려야 될 정도로 업무량이 많은 편이었죠. 그리고 모든 주문은 전화로만 받는 형태였고 비교적 가게가 한산할 때는 빈 그릇을 찾아오기도 하면서 눈치껏 일을 했었습니다. 그날은 홍보차 다방 가게를 들어갔었는데 거기서 일하는 아가씨를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됐고 그 후로 전단지를 핑계삼아 매일같이 다방으로 찾아가게 되었죠. 아가씨의 호칭은 김양이었고 굉장히 순수한 느낌의 귀여운 외모였습니다. 저는 손님으로 찾아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개인 속사정을 듣게 되었는데 김양은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급격하게 경제 사정이 나빠져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죠. 아유, 힘드시겠다. 근데 일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렇게 대화를 나눌수록 심성은 착한 사람이란 게 느껴졌고 저는 한참을 고민을 하다 어느 날 가게에 찾아가 제 마음을 표현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었지만 저의 끈질긴 구애 끝에 연인 사이로 발전할 수 있었고 그때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아가씨의 진짜 이름은 은지였고 나이는 저보다 한 살 어린 23살이라고 들었는데 저와 나이대가 비슷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큰 트러블 없이 잘 만나고 있었죠. 하지만 사귄 지 반년 정도 지났을 때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의 시발점이 여자친구의 직업 관련 문제였습니다.
이미 알고 만난 사이였지만 이게 또 감정이 깊어지다 보니 여자친구가 다방일을 그만뒀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직업에 귀천은 없다는 말이 있긴 한데 그래도 다방일은 편견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여자친구와 반년간 만나면서 다른 일을 하면 어떻겠냐는 말을 수차례 했었지만 그럴 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자리 잡을 돈만 모으면 그만둘게. 조금만 기다려줘. 저는 여자친구를 못 믿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끔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 오면 종일 불안하고 신경이 쓰여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였죠. 한날은 커피 배달을 나갔다는 문자를 받고 나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 연락이 두절되었는데 너무 답답한 나머지 가게까지 찾아갔지만 여자친구의 행방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 서로 다툼이 잦아졌고 그렇게 저는 여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너무 힘들고 우울해서 붙잡으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관계는 더욱 악화될 뿐이었죠. 저도 그때는 정신이 나갔던 건지 하루에도 수십 번 은지에게 전화를 걸면서 귀찮게 했고 결국 은지는 번호까지 바꾸며 연락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뒤 대략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고 저는 스팸 번호라 생각하고 그냥 끊어버렸더니 또다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누구세요? 나야, 은지. 여기 거북장 여관 201호인데 지금 좀 빨리 와줘. 그 말을 끝으로 전화는 끊어졌고 1분도 안 되는 짧은 통화였지만 은지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느낌이 자꾸만 드는 겁니다. 어차피 헤어진 상태라 그냥 무시하려고 생각도 했었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사장님께 빈 그릇을 찾으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서 철가방 안에 망치 하나를 챙겨 여관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 나을 거라 생각했었죠. 그렇게 여관 앞에 도착을 했고 저는 201호로 올라가 은지를 만날 수 있었는데 글쎄 저를 보자마자 은지가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오빠, 나 어떡해? 진짜 사고였어. 나 좀 도와줘. 저는 그 말을 듣고 방안을 살펴봤더니 아니 어떤 아저씨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더라고요. 은지의 말은 아저씨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고 하는데 누가 봐도 위급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119에 신고는 했어? 응, 오빠 오기 전에 이미 했지. 나 너무 놀래서 잠깐 물 좀 마시고 올게. 그렇게 은지는 밖으로 나갔고 저는 쓰러진 아저씨를 살피고 있었는데 잠시 뒤 경찰과 구급대가 방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찰이 저를 끌고 가더니 갑자기 가해자 취급을 하더라고요. 아니, 저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전화 받고 온 사람이에요. 정말 어이가 없지만 저는 이 일로 인해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고 여관방에 쓰러졌던 아저씨는 의식이 없다는 말만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서웠던 건 은지의 진술이었는데 그건 제가 은지와 헤어지고 나서 앙심을 품고 있다가 은지가 다른 남자와 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그 남자를 의도적으로 노렸다는 말을 했던 겁니다. 저는 형사님께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오래된 여관이라 CCTV 자료도 없고 하필 철가방 안에 망치까지 들고 갔던 터라 더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일이 꼬여도 이렇게 안 풀리기도 힘들 텐데 여러 정황면에서 불리한 입장이다 보니 그 당시 너무 억울해서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수사는 계속 진행되었고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나오지 않던 상태였는데 그때 제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게
병원에 누워있던 아저씨가 의식을 회복했고 그로 인해 모든 사건이 밝혀지게 되었죠. 사건의 내막을 들어보니 그제야 은지의 본색을 알 수가 있었는데 이건 꽃뱀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정말 섬뜩한 여자였습니다. 그날 아저씨는 여관방으로 커피 주문을 했고 은지가 그 방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지가 소위 말하는 이 차를 제안하면서 20만 원이란 금액을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아저씨도 그 말에 넘어가 은지에게 돈을 주고 같이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는데 그때를 노리고 소주병으로 아저씨 머리를 내리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벗어나려는 생각에 일부러 제게 전화를 걸었던 거고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여관방으로 들어갔었던 거죠. 은지는 물을 마신다는 핑계를 대고 밖으로 나가 그제야 신고를 했던 건데 정황상 제가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던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나중에 알게 된 내용인데 은지와 같이 일하는 아가씨들에게 끔찍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은지는 제게 했던 말과 다르게 이쪽 업계에서 꽤 오랫동안 일을 한 여자였고 구미에서 일을 하기 전까지는 영천에서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쪽 바닥이 생각보다 좁기 때문에 안 좋은 소문들은 금방 퍼진다고 하던데 은지는 아가씨들 사이에서 질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맴돌았답니다. 저와 비슷한 일을 겪고 실제 교도소에 들어간 남자들도 있었고 또 남자를 꼬셔 사람을 죽여달라는 부탁을 한 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한 아가씨가 아닌 여러 아가씨가 하나같이 그런 말들을 하니까 너무 충격적이고 소름이 끼치는 겁니다. 그런 사실들을 알고 나니 사람에 대한 회의감이 느껴지면서 여자 한 번 잘못 만났다가 인생이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었죠. 만약 그 아저씨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면 저는 다른 피해자처럼 한순간에 범죄자가 되었을 거라 생각하니 너무 무섭기만 합니다. 직업을 떠나 한때는 진심으로 좋아했던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건에 휘말리다 보니 제가 20대 시절 철없이 했던 행동들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사람을 믿지 못하는 팍팍한 세상인데 그래도 언젠가는 좋은 인연이 나타날 거라 믿고 현재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현재는 한 가정의 엄마로서 잘 지내고 있지만 제가 제보하려는 사연은 과거에 만났던 정말 소름 끼치는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치부가 공개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 이 남자의 실체를 밝히고 이와 유사한 피해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이유에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제가 20대 시절 카페 알바를 할 때 시작되었으니 아마 2013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평범한 대학생이었고 주말에는 카페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던 중이었는데 어느 날 카페 단골 손님이었던 한 남자에게 고백을 받게 되었죠. 그 남자의 이름은 신명훈이었고 나이는 저보다 1살 많은 오빠였습니다. 남자는 주말마다 카페에 들러 차 한 잔을 시켜놓고 종일 책을 읽던 조용한 사람이었는데 갑작스럽게 고백을 하니 너무 당혹스러웠고 저는 정중하게 거절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그 남자는 계속해서 카페에 찾아와 저에게 말을 걸었고 처음에는 그런 모습들이 부담스러웠지만 자꾸 보다 보니 저도 모르게 호감이 갔고 결국 그 남자와 연애를 하게 되었죠. 그 당시 남자친구는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었는데 어쨌거나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입장이니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할 때마다 제가 일방적으로 돈을 써야 했습니다. 그래도 뭐 서로 좋아하는 사이니까 그러려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도 학생 신분인데다 카페 월급이라고 해봐야 용돈밖에 안 되는 정도라 남자친구를 자주 만날수록 점점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남자친구를 만나 솔직하게 털어놓았더니
본인도 알겠다는 듯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 지금까지 많이 힘들었겠다. 근데 은정아, 오빠 믿고 6개월만 기다려줄 수 있어? 남자친구의 말뜻은 어떻게 해서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겠다는 말이었는데 그런 말을 듣고 나니 제가 남자친구에게 부담을 준 것 같아서 너무 후회스럽고 미안하기만 했었죠. 그 일이 있고 나서 대략 반년 정도 지난 뒤 좋은 소식이 있다며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왔었는데 약속대로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공항에서 출입국 사무직으로 근무를 한다고 했고 하는 일은 불법으로 체류를 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조사하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었고 때마침 저도 작은 회사에 취업을 한 탓에 전처럼 금전적인 걱정은 조금 덜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큰 트러블 없이 연애를 하다가 만난 지 3년 차 정도 되었을 때쯤 남자친구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죠. 저희 둘 다 직장을 다니다 보니 예전처럼 평일에는 만나지 못하고 주로 주말 데이트를 하곤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남자친구가 바쁘다는 이유로 데이트는커녕 얼굴 보는 것조차 힘들 정도였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겨우 시간을 내서 가끔 만나더라도 남자친구는 종일 휴대폰만 보고 있고 저를 만나는 것조차 귀찮은 듯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 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연애 상담을 했었는데 친구의 말은 남자친구에게 다른 여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조언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말에 휘둘리는 사람은 아니지만 예전과 달라진 남자친구를 보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고 만약 친구 말이 맞다면 미련 없이 그냥 헤어지기로 결정을 내렸죠. 다음날 저는 남자친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고 그 결과는 이러했었습니다. 은정아, 오빠가 요즘 얼마나 바쁜데 나 요즘 밥 먹을 시간도 없거든? 여자는 무슨 그런 거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 제 물음에 한치 망설임도 없이 대답을 하니까 괜히 혼자서 의심을 했나 싶기도 하고 남자친구에게 미안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오해를 풀고 다시 잘 만나고 있었고 거진 한 달이 더 지난 뒤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었는데 좀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은정아, 내가 다니는 단골 마사지숍 알지? 나 오늘 거기서 너 남자친구랑 똑같은 사람을 봤거든? 친구의 말은 자주 다니던 단골 마사지숍에서 제 남자친구를 봤다는 말이었는데 그 시간에는 공항에서 일을 하고 있어야 할 시간이라 남자친구가 마사지숍에 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단순 오해일 거라 생각했고 그리고 마사지숍이 불법도 아니니까 뭐 별 생각 없이 그냥 넘겨버렸죠. 하지만 그건 사건의 일부분이었고 얼마 뒤 남자친구의 소름 끼치는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취업을 하고 나서 직장과 5분 거리에 있는 원룸에서 살고 있었는데 한날은 남자친구가 집으로 찾아오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은정아, 오빠가 일이 좀 생겨서 휴가를 썼거든. 그래서 말인데 여기서 조금만 신세 좀 질게. 무슨 일인데? 어디 아픈 건 아니지?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집안 사정 때문에 당분간 집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야. 그래? 뭐 많이 안 좋은 일이야? 아, 진짜 그만 좀 물어. 그냥 며칠만 지내다 갈게. 저는 걱정이 돼서 물었더니 남자친구는 정색을 하면서 저를 죽일 듯한 표정으로 쳐다보는 겁니다. 그 뒤로 남자친구는 방에 갇혀 종일 휴대폰만 만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형사 두 분이 집으로 찾아왔었죠. 신명훈 씨, 여기 있는 거 다 알고 왔으니까 같이 좀 가시죠. 남자친구는 모든 걸 체념한 표정이었는데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자 형사님이 그냥 흘리는 말처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을 듣고 모든 상황을 파악할 순 없었지만 남자친구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해지는 그런 내용이었죠. 저 아가씨, 공무원 사칭하는 저런 인간이랑 잘못 엮이면 진짜 큰일 나요. 저놈이 연락하는 여자만 수십 명이고 아가씨는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 말과 함께 형사님은 차를 타고 가버렸고 그 후로 남자친구의 소식은 두 번 다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큰 충격을 받고 한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고 일만 하면서 지내다가 너무 답답해서 오랜만에 친구와 약속을 잡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도 풀 겸 친구가 다니던 단골 마사지숍에 가게 됐고 조격을 하면서 친구와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 남자친구의 직업에 관한 주제로 얘기를 나누게 되었죠. 그때 그 얘기를 듣던 마사지숍 사장님께서 본인이 겪은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건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습니다. 대략 한 달 전쯤 출입국 사무소 직원이 불시에 마사지숍에 찾아왔고 그 이유는 거기서 일하는 여성 중 일부가 베트남 여성이었는데 불법 체류자가 있는지 점검을 하러 들렀답니다. 그런데 푸엉이라는 베트남 직원이 불법 체류를 하고 있었고 사장님조차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베트남 직원은 출입국 직원과 같이 나가버렸고 그 뒤로 연락 두절이 되었다는데 그 후 사장님은 다른 베트남 직원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푸엉의 소식이었는데 푸엉은 불법 성매매 업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결국 사망을 했다는 끔찍한 이야기였답니다. 사장님은 그 직원에게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냐고 물었더니 베트남 사람들끼리 소통하는 대화방이 있는데 거기서 푸엉의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출입국 직원을 사칭한 성매매 브로커였고 불법 체류자의 약점을 이용해서 베트남 여성들은 물론 빚이 있는 한국 여성들까지 거래하는 끔찍한 놈이었던 겁니다. 저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자친구 사진을 보여줬더니 어떻게 이 사람을 알고 있냐고 이 사람이 사칭범이라며 오히려 사장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신기하면서도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남자친구의 진짜 실체를 알게 됐고 지금까지 저를 속이면서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다녔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끼칠 정도로 섬뜩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확인차 공항 출입국 사무소까지 찾아가 신명훈이라는 사람이 이곳에 근무를 했었는지 물어보고 다녔지만 역시나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죠. 그 남자는 지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지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고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데 아직도 사람들을 기만하면서 더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고 다닐지도 모릅니다. 이름은 신명훈, 실제 본명이고 키는 170 초반, 선하게 생긴 외모에 옷은 셔츠를 자주 입고 다니는데 거짓말을 굉장히 잘하고 눈치가 빠른 편입니다. 이 남자를 어디선가 보신다면 필히 조심하시고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